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이 2달 연속 두 자릿수대의 감소세를 나타냅니다. 유가 하락 등 여파로 수입도 크게 줄며 무역 수지는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파악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양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며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갖고 동물에게 효능을 확인해 본 결과 감염 증상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중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해 예정대로 7월 내 임상에 필요한 항체 치료제 물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추가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8조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5월 평택 라인의 내년 하반기 낸드 플래시 양산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오늘 뜻밖의 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도 더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홍콩 인권법 통과에 따른 후폭풍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야간 다우, 나스닥 선물 쪽에서 조금 하락이 좀 보이긴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네요. 지금 양지수 상승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동물 실험 성공 소식 오늘 떠들썩합니다. 이 부분으로 셀트리온 제약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급등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이죠. 사실 셀트리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를 좀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치료제와 연관이 있거나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상승 흐름을 같이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큰 폭의 상승에 수반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현재 장세는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그만한 호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그대로 끌어올려버리는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060까지 이제 터치를 하네요. 장중에 2060 터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고점 위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시면 2060 장중 고점입니다. 지금 2058, 6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시원하게 들어와 주네요. 특히나 외국인들 환율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우호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지금 네이버까지 모두 다 상승하고요. 지난주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좀 빠진 이유가 언택트 관련해서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쿠팡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언택트 쪽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우였네요. 하루 만에 또 그대로 다 빠진 부분 되돌리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무려 8%네요. 지금 8.2%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난주 잠시 금요일에 쉬고 바로 올립니다. 카카오가 지금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상승 하락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랜만에 10만 원 터치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오늘 순환매도 좀 들어옵니다.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20만 원 터치, 현대차가 10만 원 터치, 많이 밀렸던 운송장비 그리고 지주사 관련 종목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반포 쪽에서 오늘 수주 관련 소식들도 주말 사이에 들어왔죠.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통신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좀 쉬었습니다. 5G 그리고 이번 통신 지난주에 사실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통신주 5G 관련주들을 대거 매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NC소프트 또 80만 원대 돌파를 하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 732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32 장중 고점 부분에 있고요. 지금 거의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한번 보시면
수급이 외국인들이 사다 파네요. 지금 34억 원 매도, 기관 475억 원 매도, 개인만 삽니다. 654억 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일단 코스닥을 최근에 끌고 간 주체는 개인이다라는 건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6.28% 급등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3위입니다. 이러다가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아까 오전 중에 나왔었는데 잘하면 가겠는데요. 이 정도면 26%가 넘게 올라갑니다. 바짝 붙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HLB 10%가 넘게 올라갑니다. 유상증자 지금 잘 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100% 이상으로 10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약률이 지금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알테오젠이 5% 상승, 그리고 CJ는 1.71% 빠집니다. 다음 볼까요? 네, 보시면 펄어비스, 지금 강보합, KMW, 5G 관련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밑꼬리 길게 달고 외국인들이 제대로 들어 올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흐름 괜찮네요. 이 외에도 다산네트웍스, 오이솔루션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1%대의 강세, CJENM 지금 하락 1% 안팎, 에코프로비엠이 조정이 좀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제넥신,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원가이패스, 휴젤 모두 다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7원 40전. 하루 만에 지금 11원대가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특징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도 안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양시장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삼천리 자전거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동물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확인했는데요. 현재는 8.43% 오르면서 거래가가 23만 1,5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세를 쭉 키워가면서 오후장에 최고가 23만 1,0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동물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럿을 대상으로 한 동물 효능 시험 첫 단계에서 바이러스 수치가 100배 이상 감소한 건데요. 셀트리온은 이번 달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해서 7월 말까지 인체 임상시험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급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삼천리 자전거는 1분기 전기자전거 판매 호조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거래가 11,5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삼천리 자전거 오늘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인용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언택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이용을 기피하고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삼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천리 자전거는 지난 1분기 전기자전거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났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멤버십과 통장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4.42% 올랐고요. 거래가 23만 6천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최저가 23만 1,500원부터 최고가 23만 6,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부터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월 이용료를 내고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과 웹툰,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한편 네이버는 이달 중 네이버 통장도 출시할 계획이죠. 멤버십과 통장 출시로 네이버페이 인프라를 통한 커머스 락인 효과가 강화되고 금융 서비스 확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0.64% 오르면서 가격은 1,160만 원대, 이더리움이 3.08% 올랐고요. 29만 3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에어드랍 만나보겠습니다. 0.38% 빠진 비트코인 캐시가 29만 6천 원대, 에어드랍 0.26% 소폭 오르면서 가격은 321원입니다. 다음 코인도 확인해 보시죠.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가 소폭의 등락 보이는 가운데 모네로가 1.64% 빠졌고요. 가격은 8만 240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한 주가 시작됐고요. 또 6월의 첫째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이번 한 주간의 이슈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네, 월초고 주초면은 또 네. 챙겨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던 상황이 나온 만큼 예, 그에 따른 지표들이 위축됐다가 이제 회복이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던 변화에 대한 속도나 그에 따른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오늘 6월 1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라고 하는 네이버 플러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네이버 통장도 같이 공개가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같이 협력하게 될 미래에셋 대우에서 좀 준비가 덜 됐다는 관점으로 나오면서 일단 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시작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구독 경제 서비스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그에 따른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래서 좀 더 제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네이버가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구독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도가 돼서 안착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직 뭐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쯤 지나서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런 어떤 네이버와 관련된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떤 플랫폼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확장성입니다. 그런 확장성에 또 하나의 시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흐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모두 제조업 지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겠죠. 가장 먼저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는 발표가 됐는데 50.7, 그러니까 즉 다시 50대를 회복해서 그나마 기준점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이제 중국의 하반기 전반적으로는 일단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목표치는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적어도 수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준 만큼 이제 기준점 이상에서 50대 부분에서 꾸준한 확장세로 들어가야 시장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오늘 미국에서도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미국 쪽은 아직 바닥을 찾지 못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적어도 4월 달과 이어지는 5월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분위기가 타진이 되기 시작해야 분위기가 그나마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따른 흐름들 제조업 지표 쪽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6월 6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장기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하향세는 떨어지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0%대, 즉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된 쪽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과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기도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런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물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물 자산의 대표라고 하는 주식, 부동산 이쪽에 대한 시각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경제 지표가 조금씩만 보강되기 시작하게 되면 빠른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이제 주식 시장도 그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화율의 척도인 CPI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미국의 5월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에 기반하는 지수다 보니까
일단 이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6월 3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3월 달에서도 보여줬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관점 쪽에서 이번 지표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오프라인 쪽에 대한 희망이 좀 보여지는지 여부들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은 이탈리아가 이제 드디어 이동 제한과 관련된 쪽을 전면적으로 철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코로나19에 대한 추가 확진 증가도 감소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더 어떤 연장을 길게 했다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경제에 대한 재개 의지가 상당히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 거의 5월, 6월 달을 거쳐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이제 전면적인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확진자 수의 추이와 함께 변화 여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5월 차이신 서비스 PMI와 또 미국에서도 서비스 PMI가 같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 지수는 제조업보다 느리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기준선 밑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인 만큼 기준선 위쪽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을 가장 먼저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중국이 보여줄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저점을 찍고 일단 반등은 시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서비스업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만큼 그에 따른 파장들을 계속 이끌어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유럽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치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중국을 때려서 그만큼 어떤 변화가 된 가시화된 모습으로 나왔던 게 무역 수지 적자폭 개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다시 무역 수지가 적자폭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지난달부터 보여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 이번 달에도 늘어나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명분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22 통화정책회의와 기준금리 결정이 이날 목요일 날 같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통화정책과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나 어떤 완화된 통화정책으로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비통화정책, 즉 재정정책 쪽으로 유럽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6월 초에 발표되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쪽 핵심은 전기차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6월 5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관련돼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이제 예비 판정을 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라는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락이 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보톡스 관련된 쪽의 교통정리가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5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실업률은 지난번 14%대 이상에서 아마 20%대 이상 정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수치만 보게 되면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정점을 찍고 일단 하향하는 기조 쪽에서 이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단기 정점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일정도 쭉 살펴봤고요. 6월 관련 속담 뭐 미끈 6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일 미적되다가 한 달 지나갈 거니까 복더위에도 열심히 일하자 이런 건데, 오늘 가니까 날도 진짜 덥긴 하고요. 부지런히 전략을 세워서 6월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장 자체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표만 보면은 주식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쪽의 포인트가 아니라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다. 지표 관련해서 바닥을 찍고 회복을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연준이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유수의 경제 기관들에서는 V자 경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속도 조절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가장 걱정했던 이제 중국의 홍콩 보합법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올 조치가 그렇게 또 강력하지 않았다, 뭐 알려진 수준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미국의 이번에 흑인 사망과 관련된 소유 사태가 계속 또 확대되는 여부들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신용잔고도 급증하고 있죠. 이런 어떤 부담 요인들도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의 변화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 한 3개월 만에 박스권 하단부라고 하는 99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달러와 약세에 기반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쪽에서 1차적으로 저항권인 2085선 안착하는지 여부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변동성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 쪽에서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짧게 대응한 전략들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리지의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홍콩 국가보안법을 일단은 중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다라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말 많잖아요.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와 활동을 금지하고요. 처벌을 닫고 있는데요. 6월 말까지 입법 작업을 완료한 뒤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보면은 제4조에는 국가 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정보기관이죠. 비밀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부나 공안부가 정식 홍콩 특별행정구 안에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표현이라든지 집회 자유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독립 시위는 물론이고 홍콩 국기, 유니온제, 미국 성조기를 개항하면서 반대 시위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산당 독재 반대라든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홍콩인들이 외국 국회의원을 허가 없이 만날 수도 없고요. 또 해외에서 홍콩을 도와달라고 강연을 할 경우에는 바로 기소가 되는데요. 외국과 연계된 활동, 국가 분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년형이 처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거세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서방 국가들이 특히 영국, 미국이 굉장히 반대가 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둘러서 지금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30년간 보장된 일국양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한이 27년밖에 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서둘러서 도입한 것은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9월 6일 홍콩 입법의회 선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민주파가 처음으로 과반수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홍콩 구의회 선거 때처럼 지주석이 패한다면은 당내 입지가 약화되고요. 상기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중파에게는 아주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투쟁 위에는 이렇다 할 지적이 없고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1대1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홍콩 입법의회 선거에서 표하면은 권위 상실로 인한 지위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에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발표한 조치가 있긴 있었는데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실까요? 네, 홍콩의 일구 양제가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카드는 중국의 민군용 융합 전략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에 3,000명만 제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유학생이 36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에도 채 못 미쳤는데요. 홍콩의 특별 지위를 거둬들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아시아의 금융, 무역
허브의 쥐가 흔들리면은 뭐 홍콩의 종말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무 준비 과정 없이 갑작스러운 사태를 미국 기업에 맡게 된다면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2018년에만 홍콩에 무려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미국의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만 무려 1,300여 개, 그리고 이 1,300개 회사들은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게 되고요.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만 8만 5천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홍콩과의 무역에서는 연간 300억 달러 넘게 거액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만 명이 홍콩을 여행을 하는데요. 사람의 왕래가 제한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업 활동에 타격을 주게 되고요. 홍콩은 미국 달러의 국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데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곳이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이 된다는 거죠.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직접적인 트럼프가 제재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미 재무부가 나서서 뭐 홍콩을 탄압한 뭐 중국 관리나 공항기업, 금융기관을 제재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하고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이 앞으로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를 하게 되냐 이 부분도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 허브였는데 역할을 제대로 할까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는 홍콩의 역할이나 위상이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7위고요. 외환시장 규모는 아시아 2위입니다. 여기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아시아 3위인데요.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3위 국제금융센터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100대 은행 중에 70곳이 홍콩에 거점을 둘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국적의 기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자본 조달 중에서 주식은 73%, 채권은 60%가 홍콩에서 담당을 해왔는데요. 그만큼 홍콩은 중국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고요. 중국이 글로벌 자금과 기술을 접근하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패권을 위한 위엔화의 국제화와 관련된 전초 기지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붉은 자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피처로서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핀테크 투자 창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패권 다툼, G2의 패권 다툼이 홍콩으로 불똥이 제대로 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거둬들인다 이런 얘기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행이 되면 중국에는 본토에는 어떤 피해가 갑니까? 네, 만약 미국이 홍콩을 버리게 된다면은 중국 경제는 해외 자금 조달하는 길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금융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투자가라든지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사업을 하려면은 경제 시스템이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돈도 기업도 뺏기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식 기준으로 정비된 금융 시스템 하에서 존재하는 홍콩을 경유해야만 중국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 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서 유입이 됐고요. 이 규모는 무려 1천억 달러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그야말로 홍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또한 홍콩이 금융 허브 지능을 잃게 된다면 중국은 돈의 흐름이 막히는 파이프라인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태통 시대보다도 더 쇠국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미국한테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제 견제를 강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G7 국가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줄 세우기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 경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서 대미 강경 자세를 피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공장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지 이산화 질소 농도만 보더라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경제 활동은 현재 매우 활발한 상황입니다. 또 무역 전쟁이 2, 3년 정도 지속이 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화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부품 재고를 2년치 정도 쌓아놨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총 부채가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해서 245%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정부 부채 비율, 중앙정부를 뜻하는데요. 25%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은 채무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은 총 자산 규모만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22경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급 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유동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2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국유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유 상업은행에 대한 부실 채권을 정리한 경험도 있고요. 또 ABS라고 해서 기업 자산 증권화 상품이나 대출 채권 증권화 상품인 CLO 같은 시장도 좀 활발하게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증권화 상품을 통해서 부실 채권도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강경 자세로 돌아서게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콩 머니에 좀 이동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로 무브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싱가포르가 좀 금융허브 자리를 어느 정도 나누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싱가포르가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홍콩 쪽에서는 현재 돈은 싱가포르 그리고 인재는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 허브는 경제 규모가 크다고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춰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자금들이 싱가포르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시켜주는 역할도 있고요. 또 자유무역항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홍콩이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싱가포르이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능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은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려면 중국과 관련된 많은 지원이 따라와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아무래도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이 단숨에 국제 금융 허브로 크기에는 여전히 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자금 시장의 흐름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놀랄만한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님이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소장님 생각을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홍콩 못지않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자유도가 상당히 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0% 과세를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도 없죠. 상속세, 증여세도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배당과 관련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10%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소비세가 7%라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법인세율도 17%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최대 22%인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조세가 면제가 될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홍콩의 고액 자산가들이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투자 지역이 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 국민들의 77%는 중국계입니다. 여기에 영어가 공식 언어고요.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뿐만 아니라 유연한 노동 정책이 갖춰지고 있고요. 더욱이 IT 기반 시설이 좋다는 점에서는 홍콩 기업인들 또 세계 기업인들이 싱가포르를 매력적으로 꼽는 원인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콩이 좀 지게 되고요. 지금 추세라면 싱가포르는 부상을 할 텐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홍콩과 싱가포르 쪽의 그 위상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아시아 금융 허브가 혼란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자신의 그 패권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데 그 중에는 뭐 경제나 환율, 금융도 있겠고요. 또 군사적과 관련된 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양국 간의 패권 전쟁은 2, 3년간은 아주 매우 격렬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략 조정 회의도 가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보안법 사태가 몰고 올 그 후폭풍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제조업 생산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떨어뜨려야지만 됩니다. 또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국가보안법 반인권적 통제 수단이라고 일제히 지금 서구권에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조금 조용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해 배제뿐만 아니라 반중국 경제 블록이라고 하는 EPN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 G7 플러스 4 회의에서도 한국을 초청할 정도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고압적인 외교 방식이죠. 싸우는 늑대 외교라고 하는 전랑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지지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그 분명한 동맹국입니다. 미국 편에 서야 하지만 입장을 표명을 지금 유보한 것은 뭐 호주처럼 중국에 밑보여서 뭐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단체 관광객 송출 중단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서도 협력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 문제는 뭐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뭐 세계는 경제적 그 뉴블리를 떠나서 분명한 의사 표현을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정부가 한미 동맹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라면은 마냥 침묵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이라든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예, 월요일 시장이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6월 첫째 날부터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이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셀트리온 치료제 이슈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덕분에 코스닥 지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6월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 관련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정비 및 수리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및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BMW, 미니, 포르쉐, 제규어, 레인지로버 등 고가 수입 자동차 브랜드를 판매하는 딜러이자 수리 및 정비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BMW의 화재 이슈로 인해서 대량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BMW 판매가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가가 한동안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부품 판매 및 정비 수리 부분에서 수혜를 입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한 포르쉐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전년도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매출 1.2조, 영업이익이 829억을 찍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는 530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리콜 사태와 같이 단기적인 큰 수익성 이슈는 없으나 현재 시가총액 2,070억 정도로 이제 PBR이 3.7 그리고 PBR이 0.84로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 못하더라도 시가총액이 3,4천억은 되어야지 이제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ROE가 20 이상으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면 50에서 약 10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수입차 시장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차 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이고요.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월에는 12.3%, 4월에는 19.7%가 늘어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BMW는 기저효과가 있지만 판매량이 60%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매우 저평가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6월에 수원에 도이치 오토월드가 오픈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매매 단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멀티플렉스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으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꾸준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시장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11,000원 이상 보셔도 좋은데 1차 목표가는 8,800원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6,450원 제시해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DTC입니다. 동사는 고압, 변성기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벤처 투자조합,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부동산 및 인프라에 대한 사모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BTS 관련주 대장으로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BTS 소속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죠. 올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3조에서 약 5조 원 정도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3조 원 정도의 상장에 성공할 경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2.24%인데요. 약 3,700억 정도로 가치가 측정이 됩니다. 1,040억을 들여서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요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2,700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투자금이 모두 DPC로부터 나온 게 아닌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DPC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한 지분 2% 정도고 하지만 이제 그 차익에 대한 성과 보수를 생각하면 약 700억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6월 14일 이번 달이죠. 유료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언택트 공연이라고 하네요. 4월에 무료 스트리밍 콘서트를 했는데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24만 명이었어요. 이번 유료로 진행하는 콘서트 공연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90분짜리 스트리밍 공연 한 번으로 67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실적을 떠나서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매매 대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 후 신고가를 앞두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고점 부근인 12,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좋은 이슈가 있지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상승한 위치니까 손절가 짧게 9,990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동사는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회사죠.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험관 내 시험을 통해 확인하면서 임상 이상에 들어갔고 늦어도 오늘 8월 말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 몇 종목 추천해 드렸는데요. 6월에 임상 이상을 들어가는 종목들이었죠. 부광약품의 경우는 레보비르가 이미 B형 간염 임상에서 독성 검사를 완료했고 때문에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경우 바로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치료제 개발 중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삼각 수렴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시세가 짧게 한번 위쪽으로 나오면서 방향을 위로 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번 달에 좀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표가 31,000원 잡으시고 손절가 2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광약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 제일약품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제일약품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드렸죠. 금일 시가 상승 출발은 괜찮았는데요. 갭이 조금 강하게 떠주지 못한 것이 살짝 아쉬웠는데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약 한 1.68%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6월 임상 이상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약품 듣고 왔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볼까요? 네, 오늘 단기로 접근할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삼각 수렴 중인데 며칠 안에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금일 종가에 일부 매수하시되 방향성을 보시고 아래로 방향을 잡으면 일시적인 조정일 것으로 보고 손절선 안에서 분할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27,500원 돌파 시 비중을 늘리는 관점이 좋겠습니다. 수렴 분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살짝 위로 돌려놓고 전고점에서 조정을 살짝 받고 있어요.
하지만 재료가 아직 살아있고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두 번 정도 흔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미리 이렇게 전략을 이제 짜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고 오늘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6월 임상 이상 들어간 종목들 많기 때문에 치료제 연구 진행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라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 높다는 점, 그런 점에서 부강약품 오늘 단기 접근 종목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예, 부강약품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